어린 시절 나는 조부모님이 사시는 시골 마을에서 매년 여름 방학을 보냈다. 그 마을은 작은 강이 흐르고 논밭이 끝없이 펼쳐진 아주 평화로운 곳이었다. 마을 끝자락에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집이라고 불렀다. 나 역시 친구들로부터 그곳에 관한 무서운 이야기를 듣곤 했지만 무더운 여름철 낮잠을 청하도록 만드는 바람 소리와 매미 소리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 몇 명과 함께 모험 삼아 그 저택에 가보기로 했다. 사실 나는 조금 겁이 났지만 친구들 앞에서 겁쟁이로 보일 수 없었다. 그래서 웃으며 이런 곳에 귀신이 있을 리 없다고 큰 소리쳤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오래된 나무문이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열리는 것을 보았다. 마당은 잡초로 가득했고 집은 하나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진 채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집 내부로 들어가자 기이하게도 온도는 갑자기 서늘해졌다. 친구들은 다른 방을 탐색하기 시작했고 역시 용기를 내어 2층으로 올라갔다. 그때 저택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오래된 것이었지만 특히 한 방에 있던 낡은 피아노가 나의 이목을 끌었다. 호기심에 그 피아노 건반을 조심스럽게 눌렀다. 그러나 놀랍게도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피아노에서 손을 떼려는 순간 갑자기 차가운 손이 내 손을 붙잡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손을 뺐지만 그 순간 2층 옥도 끝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나는 조금 전까지 나와 함께 있던 친구의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다 들켰어 라고 외쳤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그저 집안에 흐르는 싸한 기운만이 계속 느껴졌다. 겁에 질린 나는 재빨리 1층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갑자기 계단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올라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무릎이 떨리기 시작했고 실수로 발을 헛디뎌 몇 계단을 굴러떨어졌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심장은 쿵쾅거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친구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바로 옆방에서 희미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작동하지 않던 피아노였는데 이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매혹적인 멜로디가 흐르고 있었다. 겁을 먹은 나는 소리가 나는 방으로 가보려다가 멈춰섰다. 그 방 앞에는 낯선 여인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슬프게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여인은 무언가를 말하려고 입을 움직였지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발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눈빛에서 강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난 재빨리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밖에는 이미 어두컴컴한 저녁이 깔려 있었고 친구들은 모두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마을로 돌아온 나는 그날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종종 꿈속에서 그 여성과 폐허가 된 저택이 나타났다. 이후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오래전 그 저택에 살던 여인이 연주하던 피아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여럿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오래된 미완성 곡을 계단 사이로 떨어져 완성하지 못한 채 홀로 저택에 남겨졌다는 전설이 있었다. 그 여름은 나에게 두고두고 잊히지 않는 공포로 남았다. 마을을 떠난 이후로도 그 여성의 피아노 곡은 내 꿈속에서 가끔씩 흘러나왔고 그때마다 나는 이유 없이 그리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곤 했다. 지금도 그 마을을 방문할 때면 조용히 저택 쪽을 바라보곤 하는데 여전히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 한켠이 차가워진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로 저마다 다르게 기억되고 전해져 내려온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단순한 전설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함께 느껴보길 바란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오래된 폐가가 있었다. 그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의 집이라고 불렀다. 주변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마치 사람이 서성이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곤 했다. 그러나 그런 소문에도 불구하고 젊은 대학생인 영수와 그의 친구들은 어린 시절부터 그곳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다. 영수는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탐험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무더운 여름밤에 손전등과 간단한 장비를 챙기고 폐가로 향했다. 어두운 골목을 지나 집에 도착하자 그들은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갔다. 집은 낡고 허물어져 있었다. 곳곳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오래되고 소외된 공간이었다. 그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집안을 둘러보다가 2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낡은 계단은 오르기가 조금 위험해 보였지만 그들은 신중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2층은 아래층보다 훨씬 더 쓸쓸했다. 오래된 벽지들이 떨어져 나가고 바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들은 방 하나하나를 탐색하다가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방에 도착했다. 문이 삐걱이며 열리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섰다. 그 방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하나 놓여 있었다. 일기장은 누군가의 비밀을 잠시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듯했다. 친구 중 한 명이 일기장을 열어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 집에 살았던 소녀의 일기였다. 첫 페이지에는 소소한 일상과 즐거운 기억들이 적혀 있었지만 점차 글의 분위기는 어두워져 갔다. 소녀는 무언가에 쫓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리고 일기에는 갈수록 이해하기 힘든 혼잣말과 기이한 낙서가 가득 채워졌다. 마지막 페이지는 여러 번 겹쳐 쓰여져 있었고 그 끝에는 도와줘 라는 글자가 비명처럼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창문이 열렸던 것도 아닌데 그들은 마치 누군가 그 방 안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영수는 친구들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자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모두 방을 나가려는 순간 같은 방향에서 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확실히 그들 중 누구의 소리도 아니었다. 당황한 그들은 서둘러 집 밖으로 뛰어나왔다. 모든 것이 희미하게 느껴졌고 간신히 집 밖으로 나왔을 때야 그들은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들은 절대로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방에서 들었던 소리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영수와 친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한동안 그들은 만나면 그 밤의 경험을 떠올리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곤 했다. 그 일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었지만 그 사건은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었고 아무도 그곳에 발을 들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집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으나 그 집에 얽힌 공포스러운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대학생 지영은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지영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주변은 밤이 되면 한산의 지고가로 등의 불빛도 희미하게 깜빡거리는 등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단지 내는 고요했고 지영은 빠르게 걸음을 옮기며 집으로 향했다. 그날따라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뒤따라오는 듯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 그냥 바람 소리려니 생각하며 지영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집 앞에 다다르기도 전에 이상한 느낌은 더욱 강해졌다. 아파트 입구에 서서 손을 뻗어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저 멀리서 흐릿하게 보이는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비틀거리며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지영은 순간적인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애썼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대신 곧장 비상계단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계단을 오르면서 지영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뒤에서 쿵쿵거리는 끔찍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만 같았다. 겨우 집 앞에 도착한 지영은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 자물쇠를 걸었다. 숨을 헐떡이며 문 너머로 귀를 기울였지만 근처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문 밖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안도하면서도 이상한 느낌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잠시 후 지영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떴다. 받아야 할까 말까 고민하던 끝에 지영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영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상한 정적을 참지 못한 지영은 전화를 끊고 말았다. 그날 밤 지영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창문 너머에서 이상한 그림자들이 춤추는 것 같았고 어디선가 낮은 웃음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런데 지영이 날이 밝아오는 시점에 겨우 잠이 들기 시작하자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과 함께 눈을 떴다. 깨닫고 보니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 마치 누군가 몸 위에 올라타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
지영은 간신히 시선을 돌려 방구석을 쳐다봤다. 그곳에는 어젯밤에 본 검은 형체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게 보였고 형체는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지영은 그제서야 몸 상태가 단순히 잠결이 아님을 깨닫고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여전히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윽고 형체는 지영의 침대 옆에 도달했다. 형체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눈 한 쌍이 그녀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건 너무나도 차가움, 인간의 것이 아닌 듯한 눈빛이었다. 그때 문득 지영의 방 창문이 바람에 흔들렸고 순간 형체의 모습을 환하게 비춘 가로등 불이 비쳤다. 그 형체는 사실 사람이 아닌 이상한 형상의 존재였다. 지영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마저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지영은 눈을 질끈 감고 모든 것이 사라지기를 빌었다. 몇 초 후 지영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형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방은 여전히 고요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영은 혼자 사는 게 두려워졌고 그날 아침 즉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로도 그날의 경험은 악몽처럼 지영의 기억에 남아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과연 그날 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아파트 단지에 혹은 지영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공포는 언제 다시 모습을 드러낼지 모른 채 침묵 속에 잠들어 있었다.